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 드디어 오늘 쓰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쓰기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쓰기는 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다. 시간만 많으면 다 맞을 수 있는데 뭐 시간을 줄이려고 공부하는 거다 라고 했죠. 쓰기는 쓰기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 기회를 주고 다른 애들한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쓰기에서 시간을 줄이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게 너희가 고민하는 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알겠죠? 시간 문제에 대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패러다임을 버리세요.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다니. 자, 패러다임을 버리세요. 자, 뭐야. 너네 모든 영역에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 버리란 얘기야. 줄일 거 줄이고 줘야 될 건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언어에서 시간과 정확도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쓰기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쓰기는 유형이 6개 있다. 그 6가지 유형 고정이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부터 알려주면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그 유형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 접근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단 한 번의 기회야, 얘들아. 단 한 번의 기회. 이 한 시간에 못 잡으면 못 잡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 한 시간에 안 들은 애들은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단 들어온 것만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해. 그러고서 같이 가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합시다. 자, 쓰기 문제 접근법. 뭐다? 2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죠. 2가지. 뭐지? 첫 번째가 주제죠. 그쵸?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어디서 확인한다? 문두에서 확인한다. 두 번째, 어디서, 뭘 본다? 1대1 대응을 본다. 뭐와 뭐? 보기와 선택지의 1대1. 또는 개요 문제 같은 경우 문제점과 해결책의 1대1 대응. 이런 1대1 대응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은 쓰기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연상하기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얘들아 눈으로 푸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앉아서. 너네 왜 수리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듣지 않니? 1번부터 5번까지는 펜을 대지 않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푸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마찬가지야. 쓰기 문제도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제가 출제됩니다. 하지만 눈으로만 하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표시는 해줄 수 있겠죠. 이건 1번, 뭐 이건 2번 이런 식으로 표시는 해줄 수 있겠지. 하지만 막 열심히 줄 쳐가며 막 동그라미 해가며 이렇게 분석하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연상하기 문제 접근법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기출문제 하면서 살짝 다뤄줬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할 것은 뭐냐? 주제는 당연히 확인하는 거고 쓰기의 모든 문제에서 주제는 당연히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고요. 연상하기는 그 다음에 뭘 하냐? 차관점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차관점. 자, 보기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 주제를 대응시킬 것인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지난번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뭐였지? 가야금을 좋은 문학작품에다가 대응을 시켰어. 일단.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보기에 나와 있는 말들과 선택지에 나와 있는 말들을 1대1로 대응을 시킵니다. 자, 가야금을 좋은 문학작품이라고 대응시키는 데가 차관점이잖아. 이 차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가야금을 만드는 사람은 문학작품의 작가로, 그치? 그리고 가야금의 재료들은 뭐? 문학작품의 글감으로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이 가능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온 문제는요. 자, 뭐가 나오니? 주제가 제일 먼저. 바람직한 지도자의 자세야. 그치? 자, 바람직한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바람직한 지도자의 자세와 자, 바람직한 지도자가 해야 하는 그런 일들과 그 다음에 뭐를 우리가 대응을 시켜야 되는 거야. 보기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기업은 보통 환경 분석을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라고 돼 있지. 자, 바람직한 지도자와 뭐를 대응시킨 거야? 차관점을 대놓고 말해주진 않았지만 없을 땐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자, 마케팅 전략.
자, 이걸 여러분들이 대응을 시켜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봐? 보기 먼저 볼 거야? 아니야. 선택지를 먼저 봐주세요. 자, 선택지를 보면은 보세요. 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예측이라는 말에 주목하란 말이야. 자, 무슨 얘기야? 먼저 니네가 차관점을 봤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차관점을 봤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는 선택지로 가는 거야. 선택지로 가서 너네가 1대1로 대응시켜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찾아보라는 거지. 자, 먼저 뭐야? 앞으로 생길 상황들을 예측해보자는 거야. 그 전략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측의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내적인 문제와 그리고 뭐 외부적인 어떤 외적인 상황 변화를 연결지어서 파악해라. 이게 두 번째야. 세 번째가 뭐지? 자, 타인,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라는 거야. 비교해가지고 결국 뭐야? 그냥 비교하고 좌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이 어떤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라는 얘기야. 비교를 통해서 분석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뭐가 있어?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야. 가장 여러 가지 가능한 그런 방법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주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라? 즉시 그 계획을 수정해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 이게 뭐야? 선택지에 나와 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의 항목들을 보기에 나와 있는 마케팅 전략에서 끌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봐야 할 목표 지점을 먼저 보고 간다는 거야. 근데 이거 없이 니네가 보기부터 읽게 되면 뭐가 어디와 연결될지가 몰라요. 즉 목표 지점,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보기를 읽다 보면 길을 잃게 된다는 거지. 목표를 똑바로 보고 가란 말이야. 그 목표는 이 5가지가 된다는 거다. 알겠니? 연상하기에서 선생님이 선택지를 먼저 보라는 이유 알겠죠? 그쵸?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이 선택지의 내용과 보기를 대응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기업은 보통 환경 분석을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래. 머리 글자를 따서 SWOT 분석이라고 한대. 자,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업은 우선 뭐 한대? 경쟁 기업과 비교한다나? 자, 비교가 어딨나? 여기 있지. 자, 비교해서 뭐라 그래? 자사가 갖고 있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다.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3번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 3번은 어때? 적절한 연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계속 보자.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 유리한, 외부 이런 말 있었던 것 같아. 여기 그치? 자, 외부 환경에서 유리한 기회 요인과 불리한 위험 요인 역시 파악한다. 그런 다음에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 외부의 기회와 위협. 이거네. 자, 내부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의 기회와 위협의 요소들을 대응시킨다라는 건 뭐야? 이 2가지를 연결한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몇 번? 2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적인 문제점과 외부의 상황 변화, 즉 여기서는 기회와 위협이라고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2번도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자. 자,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사용하는 이런 강점 기회 전략, 이런 전략, 이런 전략, 4가지 전략을 주면서 얘들아, 전략 일단 하나하나 다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다만 뭘 봐야 돼? 마지막에. 이 중에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선택하라는 거잖아. 여러 개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라는 거지. 자, 4번에 보니까 최적의 방법을 선택한다. 연결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맞다.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때?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일단 2번, 3번, 4번이 보기를 다 읽으면서 끝까지 읽어봤더니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근데 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안 나온 말이 있어. 뭐지? 예측이라는 말이 안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정해야 한다라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안 나온 게 하나만 있으면 편해. 걔를 답으로 찍어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엔 2개가 있단 말이야. 2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즉, 이 보기의 글에 거의 전제, 대전제라고도 할 수 있는 너무 당연한 얘기는 안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수정해서 그 계획을 수정해서 그때그때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은 얘들아 되게 구체적인 방법이지. 뭔가 이 보기 상황의 전제라기보다는 너무 당연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갔다기보다는 되게 구체적인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마케팅 전략에서도 자, 마케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마케팅 전략을 수정해서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보기에 있었어야 돼. 근데 없어. 즉 얘는 갈 곳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야. 5번이 정답이야. 얘는 갈 곳이 없어. 그러면 1번은 선생님 예측한다는 말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얘들아 얘는 너무 어때? 당연한 전제와도 같았던 거였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자체가 보기의 글 자체가 뭐예요? 환경을 분석해서 전략을 수립한다는 거잖아. 자, 전략이라는 게 뭐지? 전략이 뭐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가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가자. 미래에 대비하는 게 바로 계획이고 전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예측을 해야지만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야? 위협이 이미 왔을 때 피하는 게 아니야. 미리 위협을 예측하고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예측은요. 예측이란 말은 안 나와 있어. 하지만 얘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단 얘기죠. 자, 그래서 봐봐. 하나만 남으면 걔가 답이야. 하지만 2개가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는 당연한 게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정답 5번이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 자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문제는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알려줬는데 자, 어떤 자료가 있으면 먼저 봐라. 신문기사가 있으면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왜? 신문기사가 있으면 우리가 그 자료 문제의 핵심을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딱 봤는데 자료 중에 신문기사가 없네요. 아직. 그쵸? 없으면 안 보면 돼. 있으면 보고. 여기는 없었어.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 다시 순서대로 풀도록 합시다. 자, 순서 첫 번째 뭘 확인한다? 주제를 확인한다. 어느 경우에도 쓰기는 주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럼 주제. 우유팩 재활용이야. 자, 우유팩 재활용에 대한 글을 쓴다는 거야. 자, 그 글을 쓰는데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아달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선택지 먼저 보라 하지 선생님이 선택지 1번을 본다. A를 활용하여 자, A를 활용해서 뭘 한다? 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유팩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대요.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A를 봅시다. 자, 그래프가 나와 있어. 자, 여러분이 그래프 나오면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은 그래프 나오면 습관적으로 뭘 보냐? 자, 가로축의 변화에 따라서 세로축 변화를 봅니다. 뒤로 갈수록 높아지죠. 근데 이게 높아지는 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아니야, 얘들아. 자, X축에 뭔가 시간, 연도, 그치? 연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시간이 가면서, 그치? 뭔가 이렇게 해가 가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게 중요할 거야. 근데 지금 봐봐. 이게 X축에 나와 있는 게 그런 거야? 아니야. 우리나라, 스웨덴, 독일, 벨기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추세가 중요한 그래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뭘 봐야 되냐? 자, 보세요. 이게 얘들아 나라잖아. 나라. 그치? 우리나라 그 다음에 스웨덴, 독일, 벨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벨기에로 갈수록 높아진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얘들아 밑에 국가가 나왔다. 그럼 어디가 당연히 중요하겠니 얘들아? 우리나라죠. 그쵸? 당연히 우리나라가 중요하겠지. 우리나라 걸 봐. 어때? 제일 낮아. 뭐가? 우유팩 재활용률이.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나머지 무슨 독일, 스웨덴, 벨기에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서 어떻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우유팩 재활용률이 가장 낮은 그런 나라다. 알겠지?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래프 볼 때, 자료 문제 볼 때 국가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봐야 돼. 우리나라가 어떤 것이냐. 가장 높거나. 항상 그런 게 문제지. 그치? 자, 나쁜 건 제일 높고. 그치? 좋은 건 제일 낮고. 이런 자료가 나온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뭐 하겠니? 나쁜 거는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 무슨 OECD 국가 이런 것 중에. 아니면 좋은 거는 제일 낮아. 이런 거. 왜?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건데? 문제인식이지. 자, 이 글에 대해서 이 글을 쓸 때 문제인식 단락에 이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1번 봐봐. A를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유팩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지적한다는 거잖아. 문제를 인식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나 뭐 통계 자료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숫자 나오고 이런 것들. 특히 다른 나라랑 비교하고 이런 것들. 대부분이 뭐야?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B 자료를 봐야겠죠. 그 다음으로. 자, B 자료를 보는데 B를 보기 전에 자, 이 B가 활용된 부분을 보고 갑시다. 2번 봐봐. B를 활용해서 우유팩 재활용은 재활용품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개인적 인식이라는 게 뭐지? 사회적, 국가적, 제도적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B를 보세요. 자, 자료 B를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무슨 자료라고 돼 있어? 맨 끝에 환경단체 관계자의 인터뷰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뷰 자료 나올 때. 자, 인터뷰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와 일반인 인터뷰. 그럼 봐라, 얘들아. 일반인 인터뷰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일반이겠니? 학생 김모양, 그 대학생 이모군 뭐 이런 거 있지, 그치? 자, 아니면 뭐 회사원 박모 씨 이런 거. 자, 아니면 주부 강모 씨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사람들이 일반인이에요. 학생, 회사원, 주부. 자, 이런 일반인들이 나오게 되면 일반인 인터뷰가 나오면 주로 이 인터뷰 자료는 어디에 활용될까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실태를 보여주거나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실태, 현황을 보여줄 때 일반인 인터뷰가 사용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인터뷰는 환경단체 관계자야. 환경단체 관계되어 있는 전문가란 얘기죠. 전문가 인터뷰는 어디에 활용될 것 같니? 뭔가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뭐 문제를 제시하거나 실태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주겠어? 원인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자,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 자료다라고 하면 일단 이거 누구를 인터뷰했는지를 보란 말이야. 그래서 전문가인가 일반인인가 자 이걸 봐주시고요. 만약에 전문가 인터뷰라면 이런 방향으로 활용이 됐는가 일반인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활용이 됐는가 이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전문가야. 원인 분석 또는 해결 방법 을 제시해 주겠지. 자, 그럼 봐봐. 우유팩의 종이 부분은 최고급 펄프로 이를 100% 재활용한다면 최고급 화장지로 재탄생할 수 있어. 문제는 뭐야? 재생휴지를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원인이잖아. 원인을 제시해 주는 거야. 원인이 뭐라는 거야? 사람들이 재생휴지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지. 왜? 내 엉덩이는 소중하니까. 그치? 재생휴지를 쓰지 않고 뭔가 새로운 완전 나무를 베서 만든 그런 휴지만 쓰려고 한대. 그래서 판로가 없대. 팔리지가 않는데 사람들이 입으로는 환경보호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재생지 대신에 질이 좋은 휴지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환경을 도외시한 행동이다. 즉 환경에 대한 태도, 인식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죠. 2번 봐봐. 뭐래? 재활용품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 문제가 된다. 내 엉덩이는 소중하니까 라는 그 인식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 소중해도 이 재활용 휴지를 써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야? 2번 맞는 얘기지. 답이 아니네. 자, 그 다음에 C. 자, C를 보기 전에요. 자, 3번 먼저 봅시다. C를 활용해서 우유팩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정확한 재활용 방법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자료 C는 보니까 뭐라 그랬니? 어떤 구청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Q&A네요. 그쵸? Q! 자, 우유팩을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해도 되나요? 이게 뭐야? 우유팩을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해도 되냐? 이게 뭐야? 재활용 방법이지. 자, 그랬더니 안 됩니다. 우유팩은 일반 폐지와 재질 구성이 달라서 같이 배출하면 재생종이를 만드는 재지 공정에서 오히려 이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유팩은 일반 폐지랑 같이 배출하지 말고 따로 분류해서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뭐예요? 개인이 정확한 재활용 방법을 알아야겠죠.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3번도 맞는 얘기야. 자, 그러면 4번
자, 4는 이제 A와 D를 활용할 거야. 자, A에는 뭐 우리나라가 제일 낫다, 재활용 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어. D를 보면 뭐가 나와 있니? 자, 보고서야, 보고서. 우유팩 재활용의 손익에 대한, 즉 재활용을 했을 때 이익이 되는 부분과 손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봐. 우유팩은 양질의 펄프로 만들어졌지만 양쪽에 폴리에틸렌 필름이 붙어 있어 그대로는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에틸렌을 없애려면 화학약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재활용은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이걸 재활용하려다 보니까 환경이 오염된대. 그리고 또한 우유팩을 재활용하여 화장지로 만들려면 표백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이걸 화장지 하얗게 만들려면 표백을 해야 되는데, 표백제에 들어있는 염소는 유기물과 결합해서 다이옥신을 발생시킨다. 다이옥신이 뭔지 몰라도 되죠. 그쵸? 선생님, 저 이거 모르는데요. 울지 마. 몰라도 돼. 뭔가 안 좋다는 얘기야, 어쨌든. 좋은 거면 썼겠어? 그치?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뭐가 될 수 있겠어, 그러면은. 우유팩 재활용하긴 해야 돼. 딴 나라들은 우리보다 많이 해. 근데 하는데 뭐가 있어?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좀 더 재활용률이 높아지기 위해서 뭔가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4번을 봐봐.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 업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한다. 이게 말이 돼? 얘들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하려면 무슨 내용이 나와야겠니? 가의 통계 자료, A의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이게 뭐야? 재활용률에 대한 거지. 스웨덴하고 독일하고 벨기에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되는 거래. 그런 거 알 수 있어? 없어. 지원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료 D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래서 4번이 잘못된 활용으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그럼 얘는 편한 마음으로 봐도 되겠지. 맞는 거니까. 자, B와 D를 활용해서 뭐야? B에서는 뭐죠? 사람들이 재활용 휴지를 안 쓰려고 한다. 만들어놔도 안 팔린다. 라는 거고. D에서는 이거를 재활용을 하려면은 이런 오염물질, 해로운 물질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 그래서 여러 걸림돌이 있다는 걸 지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뭐다? 4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봐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로 그 다음으로는 이 자료의 내용과 선택지에서 활용한 방안이 1대1로 잘 대응이 되는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 갈 텐데요. 자, 이 3번 문제는 개요 문제입니다. 얘들아, 개요 문제는 항상 어느 해든지 쓰기 중에 정답률이 낮았습니다. 가장. 거의 고정적으로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바로 이 개요 문제야. 이유가 뭘까? 개요 문제가 어려워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좀 복잡해 보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한다는 거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3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이 3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자, 선생님 좀 웃으면서 해야지. 어떤 친구가 수강 후기에 선생님 좀 웃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선생님 너무 이렇게 강의할 때 너무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해서 얘가 보기 싫어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선생님의 웃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공부가 잘 된답니다. 웃어드릴게요. 토할 것 같니? 토하지 말고. 자, 바로 쓸어 담고 보자. 자, 우리 개요 문제 3가지 이겁니다. 당연히 주제는 들어가요. 그쵸? 어느 문제에서든 쓰기 문제에선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요를 보다가 이 개요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 반드시 삭제하시거나 다른 내용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애야 한다. 그 다음에 2번째. 자, 2번째는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이 제대로 연결돼 있냐. 얘들아, 상위 하위가 뭐지? 큰 번호와 작은 번호를 얘기하는 거야. 이 큰 번호에 있는 내용과 관계 있는 것만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의 공통점을 묶어서 큰 번호의 내용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위 항목이 문제점인데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문제점이 아니라 무슨 어이없게 해결 방안 이런 게 하나 껴 들어가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원인과 해결책을 대응시켜야 됩니다. 이건 선생님이 기출문제 하면서 살짝 봤던 부분인데, 그쵸? 자, 문제점 혹은 그 문제의 원인과 이 해결책은 서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문제만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건 좋은 글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왜? 자, 원인을 분석한 부분을 보면 내부 요인, 외부 요인 해가지고 총 5개, 가나다, 가나 해가지고 5개의 원인을 제시를 해주고 그 밑에 해결 방안을 보면 3개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3개가 다 적절하지도 않아. 선생님 그럼 이건 1대1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얘들아 1대1이라는 건 꼭 숫자로 1대1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복잡하게 생겼다,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여러분이 휘둘리면 안 돼. 어딜 봐야 되겠어? 선택지를 보면서 가는 거야. 선택지를 보면서. 선택지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개요를 가지고 실제로 글을 쓸 건 아니잖아. 그치? 개요를 완벽하게 완전 막 예술작품처럼 고쳐놓을 필요는 없어요. 선택지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보고 얘를 제대로 고쳤나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이 개요를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제 확인을 했어야죠. 그쵸? 주제는 뭐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론이 나와 있어. 너네가 서론을 먼저 읽지 마. 먼저 읽어봐야 뭔 말인지 몰라. 어딜 봐야 돼? 이 서론과 관련된 선택지를 봐. 자, 지금 이게 1이잖아. 그치? 이게 어디 나와 있니? 선택지 1번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1번을 보란 말이야. 자,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범위를 한정한다는 건 범위를 줄인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주제가 문화예술 활동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청소년 문화라고 돼 있고, 그치? 여기도 보면 청소년 문화활동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활동을 볼 때 뭐가 더 큰 거니? 얘가 더 큰 거잖아. 그치? 문화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데, 뭐, 놀이문화도 있을 수 있고, 그치? 뭐, 학습 문화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말고 예술에 관련된 것으로 범위를 줄이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서론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현 주소 진단을 하자며. 현 주소 진단이라는 거는 뭐니? 실태를 파악한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서 나오잖아. 활동 실태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니? 그래프,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나 신문의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한다. 됐죠? 그쵸?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으로 본론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이 2번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원인 분석으로 첫 번째 내부 요인이 나와 있어. 내부, 청소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요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나 다가 나와 있죠. 일단 우린 뭘 봐야 되지, 얘들아?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이 맞는지 이거를 봐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2번을 한번 볼래? 자, 2번 선택지를 보니까 2-1-다는 얘네, 그치? 2-1-다는 뭐래? 상위 항목과 안 어울린대. 상위 항목이 뭔데? 자, 청소년 자체의 요인이잖아. 그런데 얘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회적 관심도야. 사회적 관심도는 청소년 외에 어른들이 얘네들에 대해서, 국가가 얘네들에 대해서, 기업이 얘네들에 대해서 관심이 낮다는 거잖아. 그치? 즉 이거는 뭐야? 청소년 자체의 요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대? 2-2의 하위 항목으로 옮겨주겠대. 자, 2-2가 뭔데요? 다음 거 볼까? 외부 요인이잖아. 학교, 사회, 제도 측면이야. 여기로 뭐? 사회적 관심. 이 문제를, 사회적 관심이 낮다는 그 문제를 여기로 옮겨준다. 됐죠?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 2-2에는 여기죠, 그쵸? 2-2에는 이 하위 항목에는 3-2를 고려해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의 부족을 넣는다. 지금 봐봐. 지금 얘는 뭐예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문제의 원인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원인을 2가지를 제시해 준단 말이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뭘 고려하라 그랬냐면 3-2를 고려하라 그랬어. 3-2가 뭔지 한번 볼까? 이거야.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의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 즉, 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자라는 게 해결 방안으로 제시가 돼 있는 거잖아. 그 얘기는 뭐겠니? 얘가 문제였기 때문에 해결하는 거 아니야? 그 이전까지는 공간이 어땠다? 부족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3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제점에다가 문화 공간의 부족을 넣어주면 되겠죠.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요. 3-1 여기죠. 그쵸? 자, 3-1 다양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자, 얘들아. 이 다양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과 연결이 되나? 안 돼. 얘는 주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3-1은 주제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얘는 주제에서 벗어나 있어. 자, 거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고쳤는지 보면 2-1-나와 2-2-가를 고려해서 문화예술 이해 교육의 실시로 항목을 수정한다라고 돼 있어. 즉, 해결 방안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 교육을 실시하자. 문화예술교육, 그러니까 단순히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자는 거잖아. 그런데 2-2-가를 볼까?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 자, 2-2-가를 보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의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즉 무슨 얘기야? 이미 지금도 실시되고 있는데, 그치? 지금도 이미 실시가 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단 말이야. 하고 있는데 뭘 또 실시해? 하고 있는데 잘못됐으니까 좀 더 형식적이지 않은, 그치? 그리고 2-1-나를 고려했을 때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자고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4번은 문제는 제대로 인식을 했어. 주제에서 벗어났다. 근데 수정 방안이 잘못된 거야. 수정 방안에서 문화예술 이해 교육을 실시하자고?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또 해봐요. 무슨 해결이 되겠니? 그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을 보시면은요. 자, 5번. 3에는 뭐를 집어넣는다? 2-2-나를 고려해서, 자, 이게 뭔데? 해결 방안으로 하나를 또 넣자는 거죠. 어떤 문제를 고려해서? 2-2-나. 그 문제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볼까? 2-2-나. 이거야. 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야.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늘려야겠지. 그치? 이 재정 지원을 확보해주면 된다. 아니면은 좀 늘려주면 된다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봐봐.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재정은 뭐예요? 이거죠, 그쵸? 돈이야, 돈. 자, 행정적 지원은 뭐지? 제도라는 거야. 그러면 5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청소년의 창작 및 공연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행정적 지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역시 맞는 설명으로 여러분이 봐주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됐지? 자, 그래서 개요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다? 처음에 주제 확인, 두 번째 상위 하위 항목 확인하기, 그치? 그 다음으로 문제점과, 즉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이 잘 대응이 되어 있는지 요걸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는 원인은 5개였는데 해결책이 3개만 제시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까다로웠어. 그럴 땐 어떻게 해라? 그럴 때일수록 단순한 선택지를 보고 거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만 고쳐줘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언 타임. 자, 오늘의 명언은요, 배정재 친구가 올려줬습니다. 자, 이 정재가 나한테 이랬어. 우연히 선생님 인사말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거 몇 년 전 거니? 자, 선생님 몇 년 전에 했던 인사말 동영상이 있었어요. 서점에 가가지고 굉장히 착한 척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 친구가 몇 분 동안 손가락이 펴지지가 않았답니다. 오그라들었다는 얘기죠. 선생님도 지금 이걸 보면 조금 오그라들긴 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선생님의 본성을 숨기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 착한 척 하던. 지금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가 생긴 대로 살아서. 자, 오늘 이 정재가 올려준 명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네요. 그대여 결코 서두르지 마라. 대어를 낚으려는 조사일수록 기다림에 친숙하고
먼 길을 떠나려는 나그네일수록 서둘러 신발끈을 매지 않는다. 이회수님의 청춘 불패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어를 낚으려는 조사. 조사는 얘들아 낚시꾼이라는 얘기예요. 큰 물고기를 낚으려는 사람일수록 기다리는 것이 친숙하다는 얘기죠. 낚시할 때 계속 들어보고 왜 안 낚이지? 왜 안 낚이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낚으려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먼 길을 떠나려고 할수록 어때요? 신발끈을 서둘러서 매지 않죠. 왜? 서둘러서 매면 금방 풀릴 수밖에 없으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은 이회수님을 되게 좋아해요. 사실 저의 이상형이에요. 주위에 이렇게 생기신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아시겠죠? 제 이상형이 원래 외모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회수, 김씨, 타이거 JK 이런 분들입니다. 특이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하지만 난 좋아. 자, 어쨌든 얘들아, 너네 조급하지? 선생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어. 공부하면서 성적 이렇게 절대 안 올라. 분명 이런 수평적인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다려야 돼.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 수직 상승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린 먼 길을 가야 돼요. 먼 길을 갈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견디며 기다리며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자라는 얘기야. 정재야, 고맙다. 좋은 명언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자, 4번 문제는 조건에 맞는 표현 문제입니다.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죠. 자, 봐봐 얘들아. 쓰기 문제인데 여러분이 수능에서 실제로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그죠? 수능은 40만 명 정도 보는데 이걸 어떻게 다 쓰니? 어떻게 다 채점을 하니? 그치? 그래서 수능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 문제도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글을 쓰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게 잘 쓴 걸 고르라는 문제를 준다는 얘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그러면 조건에 맞는 표현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자, 오늘 개념 요걸 탑재하도록 합니다. 자, 조건에 맞는 표현 문제는요. 그 조건을 여러분이 잘 나누셔야 돼요. 일단 뭘로 나누냐? 내용 조건과 형식 조건으로 나눠보도록 하세요. 내용 조건이라는 것은 이 글이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형식 조건이라는 것은 여기에 사용되는 표현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법에는 뭐 비유를 사용해라, 화류를 사용해라, 의인법을 사용해라, 아니면 뭐 대꾸를 사용해라, 대조를 사용해라,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법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들은 선생님이 시문학 할 때 썼던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배웠던 뭐 역설이라든가 그때 배웠던 비유라든가 그때 배웠던 대조, 대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조건을 나눠주셔야 돼요. 조건은 거의 3개 정도가 나와요. 적게는 2개도 나올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4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이렇게까지 조건을 많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왜? 자기들도 4개 조건을 다 만족시킨 걸 만들기가 힘들어. 그래서 3개를 주는데 이 3개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쵸? 다 만족시켜야지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기출문제 분석할 때 어떻게 해줬니? 아닌 거 탈락시키고 남은 애들끼리 붙여서 나머지 조건을 적용해봤죠.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그렇게 빨리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해설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실제로 모의고사를 본다, 수능을 본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딱 탈락시킬 거 빨리 버리고 남은 애들끼리 배틀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이 4번 문제를 보니까 주제가 뭐야? 주제는 문두에 나와 있어. 욕설과 비속어 추방. 그래. 욕과 비속어 이런 것들을 추방하자는 거야. 이런 주제로 교내 캠페인에 활용할 문구를 다양하게 작성하고자 한답니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문제를 잘 읽었어야지. 자, 너네 또 적절한 거 찾았니? 적절한 거 찾으면 안 되지. 그치? 맨날 이래놓고 니네 실수했다고 생각해. 선생님 저 실수로 옳은 거 고르는 건데 옳지 않은 거 골랐어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옳은 거 골랐어요. 실수라고 생각해 정말? 그것이 매 시험 때마다 반복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야. 여러분의 실력이라는 거죠. 알겠지? 문제는 반드시 정확하게 읽고 가셔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보통 이 표현 문제는요, 적절한 걸 찾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특이하게도 여기엔 적절하지 않은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일단 조건을 나눠줘야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부분은요, 선생님이 같이 화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1, 2, 3번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우린 조건을 나눠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뭘 나누라 했지? 내용 조건과 형식 조건으로 나눠봐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면 내용 조건으로 뭐가 나와 있니? 욕설과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 즉, 욕설, 비속어. 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얘네들을 사용할 때 나타낼 수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해달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이게 형식 조건이죠. 자, 형식 조건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니? 대꾸와, 그쵸? 그 다음에 비유를 사용해라. 비유와 대꾸의 방법을 활용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대꾸와 비유라고 했어. 그런데 선생님이 너네가 실제로 풀 때는 이 셋 중에 하나만 잡으라 그랬지? 뭘 잡아야 되니? 이 중에서 뭘 제일 먼저 잡을 거니? 대꾸가 제일 찾기가 쉬워요. 왜? 문장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른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야?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되는 게 답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보자. 1번, 나 대꾸부터 한번 본다. 1번, 거친 말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병든 마음이 더욱 거친 말을 만들어낸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 대꾸로 봐줄 수 있을까요? 자, 거친 말이 병든 마음이,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음을 더 거친 말을, 그치? 그 다음에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다. 얘는 대꾸가 되겠네요. 그쵸? 1번 대꾸가 되네. 일단 답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2번 함부로 던지는 험한 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지? 우리 지금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지. 그치? 어쨌든 얘는 대꾸는 됐어. 자, 그 다음에 2번 함부로 던지는 험한 말은 살벌한 비수. 정겹게 건네는 고운 말은 살가운 정표. 얘는 정말 대꾸다. 그치? 함부로 정겹게 던지는 건네는 험한 말은 고운 말은, 그치? 살벌한 살가운 비수, 정표, 그치? 이게 아주 전형적인 대꾸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점점 차츰 거칠고 좀 먹고, 그치? 잠깐. 거칠고 과격해지는 요거를 묶어주자. 좀 먹고 병 들어가는, 멍 들어가는 이렇게 또 묶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생활, 우리말의 품격. 자, 얘네들도 역시 대꾸가 사용이 되고 있네요. 그쵸?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 다음에 4, 5번 볼까요? 자, 지나친 경쟁 조장하는 우리 사회의 인류 지향, 쌓여가는 스트레스, 늘어가는 욕설과 비속어라고 했을 때, 자, 봐봐. 여긴 대꾸가 어디 있니? 쌓여가는, 늘어가는, 스트레스, 욕설과 비속어 이렇게 대꾸가 되고 있네. 그치? 윗줄 아랫줄이 아니라 이 한 줄 안에 대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 이거 맞네. 자, 가는, 오는, 말이, 고와야 고운 법. 자, 이렇게 역시 얘도 이 한 줄에 대꾸가 들어 있습니다. 자, 대꾸는 다 있네요. 그럼 괜히 했다. 자, 다음으로 뭐가 안 되는 걸 찾아주면 될까, 그러면? 응? 비유가 없는 걸 한번 찾아볼까? 자, 그럼 다시 1번부터 보자. 자, 비유. 선생님, 비유라고 하면은 뭔가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듯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거는 우리가 비유를 작은 범위에서 봤을 때, 좁은 범위에서의 비유입니다. 자, 넓은 범위에서의 비유는 뭐냐, 얘들아? 자, 비유는 뭘 포함할 수 있냐? 의인법도 비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야, 얘들아. 의인법도 비유에 들어가. 또 화류 있지? 즉 생물이 아닌 거,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하는 거. 이것도 비유에 들어간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유, 은유 이런 것만 비유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찾을 수 있죠. 그쵸? 얘들아, 여기 봐봐. 마음을 병들게 한다. 병든 마음. 자, 마음이 병이 들었어. 화류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죠? 여기에는 비유. 자, 이건 뭐니? A는 B다. 그치? 험한 말은 마치 비수와도 같다는 거야. 그죠? 자, 고운 말은 정표와도 같다는 거야. 여기에는 은유라는 비유법이 쓰였어요. 2번도 비유는 있어.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죠? 자, 좀 먹고 멍 들어간다. 얘들아, 우리말의 품격이 멍이 들 수 있니?
우리말의 품격 퍼렇게 된 거 봤어? 막 맞아가지고 피 나고 이런 거 봤어? 본 적 없죠? 얘도 역시 뭐예요? 좀 먹고 멍 들어간다. 멍드는 거. 생물로 표현을 했잖아. 화류라는 비유법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자, 4번. 지나친 경쟁 조장하는 우리 사회의 인류지향. 쌓여가는 스트레스, 늘어가는 욕설과 비속어. 여기 비유 있나? 여긴 비유가 없네요. 그죠? 자, 얘들아,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어. 세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걔가 답이 되겠지. 4번. 비유가 없으므로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비유도 안 되는 데다가 뭐가 문제냐? 자, 욕설과 비속어의 사용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이 4번을 가만히 보면 문제가 뭐니?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해서 문제라는 거야? 아니야. 뭐가 문제야? 우리 사회의 인류 지향. 이게 문제라는 거지. 즉 얘는 내용 조건도 틀린 거야. 얘는 다만 뭐만 있다? 대꾸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5번 같은 경우에 비유만 찾아보자. 자, 뭐야? 여기 내 발등 찍는다. 욕을 어디에다가? 도끼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 여기 내 발등을 어떻게 찍어요? 자, 그래서 5번은 역시 비유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내용 조건도 다 뭐예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고쳐쓰기 문제. 얘들아, 고쳐쓰기 문제는 어떻게 봐라? 만약에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으면 그 밑줄 친 부분만 봐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는 밑줄 친 부분이 없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어. 마음을 놓고 보면 돼. 하지만 얘들아, 뭘 보냐? 그렇다고 니네가 보기, 가, 과제, 나, 시연, 천천히 순서대로 다 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선택지들을 보잖아? 선택지 보고 나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 알겠지? 비록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 없지만 여러분이 선택지 먼저 봐야 된다는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 거야, 선생님은. 맨 위에 있는, 그 선택지의 맨 위에 있는 1번부터 볼 거야. 자, 1번에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있냐? 자, 뭐야? 검토 내용, 문제점이 뭐라는 거야? 가와 나의 제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정확하지도 않대요. 즉, 제목이 너무 몰아서 문제인 거지? 포괄적이어서 문제인 거지. 다른 말로 추상적이어서 문제인 거지. 이럴 때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럼? 구체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봐봐? 제목을 봐봐. 가의 제목, 국어 순화. 진짜 포괄적이다. 그치? 그 다음에 나의 제목, 뭐야? 국어에 대한 관점들. 정확하지도 않다. 그래서 뭐라고? 수정 방안. 가와 나 모두 우리말 가꾸기의 관점 전환의 필요성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일단 봐봐. 국어 순화나 국어에 대한 관점들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건지 딱 찝어주고 있기는 하죠. 그렇죠?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뭘 검토해야 되냐? 정말 이 글의 내용이 우리말 가꾸기의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담고 있느냐? 구체적인 거는 일단 통과, 합격을 했어. 과연 그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거를 나중에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일단 1번은 선생님이 보류하겠어. 자, 그 다음에 2번 갈까요? 가에서 첫 번째 문단에 중복된 문장이 보인대요. 자, 중복된 문장이 보이나? 너네 또 보고 있어라. 자, 보고 있으면 시간 가죠. 그동안 차라리 뭘 하냐? 그 옆에 수정 방향을 봐. 두 번째 문장은 앞문장의 내용에 포함된다. 알려주잖아. 니네가 이거 혼자 읽으면서 찾기보다는 알려주는 걸 보란 말이야. 두 번째 문장이 뭔데? 순화란 순수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한다는 뜻이다. 자, 이게 앞문장에 포함된다고? 뭘까? 지금까지의 국어순화 운동은 말 그대로 불순한 것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운동으로. 즉 무슨 얘기야? 국어순화 운동은 말 그대로 불순한 걸 순수하게 만드는 거다. 이미 그 순화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순화란 해서 순화의 정의를 또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어차피 똑같은 얘기 중복하는 거니까 뭐? 삭제합시다. 자, 2번 뭐야? 적절하지. 그치? 적절.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가의 세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대.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더 적절하다를 고유어보다 한자어는 의미나 쓰임새가 다르다로 고치는 게 자연스럽겠대. 그럼 그 자리에 얘를 넣어서 읽어봐. 고친 대로 넣어서 읽어봐. 자, 세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 뭔데? 또한 한자 어휘라고 이를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할 때에 고유어보다 한자어는 의미나 쓰임새가 다르다. 이렇게 고쳐놓고 읽어보라고. 말이 돼? 자, 또한 한자어휘라고 이를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할 때 고유어보다 한자어는 의미나 쓰임새가 다르다. 얘들아, 뭐뭐 보다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고유어보다 한자어는 뭐 어떻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슨 말도 안 되게 의미나 쓰임새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비교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문제는 제대로 인식을 했지만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았지만 수정을 잘못했지. 그래서 얘들아, 니네가 표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 반드시 수정한 내용을 그 자리에 넣어서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지. 어때? 그렇게 고쳐도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얘가 뭐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고치면 좋겠니, 그러면? 한자 어휘라고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의미를 전달할 때 한자어가 더 적절하다면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죠? 자,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가와 비교했을 때 나의 가 항목에 내용이 뭔가 하나가 빠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자, 가에 있는 게 내가 하고자 할 말이고, 그치? 나는 뭐야? 내가 이걸 발표하면서 보여주는 화면이란 말이야. 그러면 가에 있는 글의 내용이 화면 속에도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지금 문제 삼는 게 뭐냐? 자, 나의, 즉 프레젠테이션 그 화면에 뭐? 가 항목의 내용이 뭔가 하나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가 항목이 뭔데? 소극적인 관점이야. 그러면 자, 소극적인 관점으로 여기에서는 뭘 제시해 주냐? 외래어 순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뭐가 하나 빠졌대. 밑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가 글을 보면서, 자, 위에 있는 가 과제를 보면서 소극적인 관점이라는 말만 찾으면 돼. 언제 다 읽고 있을 거야, 이거를. 자, 소극적인 관점. 자, 이걸 어디서 찾을까요? 어디서 찾을까요? 자, 소극적인 관점이라는 말은 첫 번째 단락의 끝부분에 나와 있지. 그치? 이런 관점은 소극적인 관점으로서. 그러면 이런 관점이 뭐지? 불순한 것을 제거해서 순수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불순한 것에는 외래어만 있나? 아니라는 거야.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비속어나 외래어를 쓰지 말자는 주장보다는, 즉 비속어나 외래어. 비속어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프레젠테이션은 말은 두 개 다 해놓고, 그치? 화면에서는 한 가지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뭘 추가한다? 4번 봐봐. 가의 하위 항목에 비속어 사용 금지를 추가해야겠다. 맞는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나의 가 항목과 나 항목을 비교해보면 서로 위상이 맞지. 이상하지, 그치 얘들아? 여러분 교재 정오표 확인하셨죠? 예, 이 부분에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맞지가 아니라 맞지 않아로 고쳐놓고 문제를 풉니다. 자, 서로 위상이 맞지 않아. 자, 얘들아, 위상이라는 말은요, 서로 뭐, 자격이 맞지 않는다. 자, 위상이라는 말은 자격과 비슷한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 항목과 나 항목을 비교해 보니까 서로 자격이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안 맞을까? 자, 가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소극적인 관점이라고 돼 있지? 나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문장 순화의 관점이라고 돼 있지? 그치? 즉, 이 두 개가 어때? 서로. 어때? 하나는 소극적. 하나는 뭐가 돼야 돼, 그럼? 적극적이 돼야지 두 개의 위상이, 즉 두 개의 자격이 서로 어울리고 대응되고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소극적이라는 말과 문장 순화라는 거는 서로 위상이 안 맞는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5번에서처럼 어떻게 해야 돼? 나 항목을 적극적인 관점으로 바꿔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지금 했던 이 5개의 유형 계속 고정돼서 출제되는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6번부터 10번까지 똑같은 유형의 반복이야.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걸 반드시 활용을 해서 이 뒷부분을 풀고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꼭 문제 풀고 와. 수고하셨습니다.